돌려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혁신이 나와줘야만 합니다. 이 투하 자본을 구성할 때는. 그래서 이익을 내게 되면 우리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나가고 영업이익을 나게 됩니다. 회사의 이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하이닉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하지 매출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은 영업이익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이익은 영업이익이라는 게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몫인 영업이익을 분배합니다. 먼저 타인 자본에게 이자와 원금으로 분배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세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걸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고 이 당기순이익은 자기 자본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출액과 옆에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이클을 돌게 되면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즉 가치가 애드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치를 애드시킨 것에 참여한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플로우에서는 뭐만 보이나요? 캐피탈을 낸 사람만 보입니다. 근데 과연 캐피탈을 낸 사람만 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나요? 실제로 여기서 일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회사에게 하청업체들이나 협력업체들은요. 그게 이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다른 사람들의 몫은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몫은 이건 이제 배당과 이 몫을 받다는 거고요. 그들의 몫은 매출원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치를 기여한 사람 중에서 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해서 우린 가치를 기여한 만큼 분배받아야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몫은 매출원가로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줄여야 되나요? 매출은 늘리고 매출 원가는 줄여야 될 것입니다. 매출 원가가 바로 누구의 몫의 분배인데요? 직원과 협력업체 몫의 분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금융이란 유무상통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한 바퀴 돌 때마다 밸류가 애드되어져야지 건강하고 발전하는 경제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이 협력업체들이 돈을 벌어서 쓰고 남은 것들도 저금합니다. 저금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은행으로 갑니다. 또는 많은 다양한 금융기관들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은행과 금융기관에 우리가 저금한 돈은 어디로 가나요? 이 주식회사의 대출 또는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데 그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행이 여기에다가 타인 자본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근데 회사채는 보통은 30년 이렇게 길게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가 매우 달라졌죠. 네. 지금 30년 전에 10억 빌린 삼성은 지금 30년 뒤에 10억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채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금으로. 네. 그런데 매출 원가는 어땠나요? 삼성이 그동안 팔았던 물건의 가격들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영업이익을 남겼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 타인 자본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의 원천이 되었던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다수가 누구일까요? 은행이 얘기했던 우리 직원들 그리고 기관에다가 돈을 맡겼던 그 우리들의 원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주가 되지 못한다라면은 그래서 그 나머지 돈들은 다 주주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부채는 어떤가요? 원금은 정해진 것만 갚으면 됩니다. 삼성이 30년 동안 아무리 많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삼성이 30년 전에 빌렸던 채권을 더 큰 금액으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10억이었으면 10억을 갚으면 되는 거죠. 주주는요. 비례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성장을 다 같이 나눠가는 거죠. 말 그대로 가치에 기여한 것을 가져가는 구조는 저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의 주주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가치에 기여한 만큼의 배분이 적절하게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서 자기 자본의 이익이 더 극대화되는 걸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효과 또한 주주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를 심어주는 곳, 한국은행, 그 다음에 그것들이 유통되는 곳, 상업은행,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생태계를 운영하는 곳, 주식회사. 이러한 사이클에서 경제가 돌아갈 때
제 작동 방식의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은행에서 주식회사로 돈이 흘러가고 그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한 소비하게 되는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또 은행에 저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화폐는 어떻게 변천되어져 왔는가?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한국은행이 찍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행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지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냐면 이러한 그림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머가 없어서 잠깐 타이머로 확인을 할게요. 처음에 한국은행이 찍어준 돌이 처음에 팝콘 봉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업은행에서는 끊임없는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이뤄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돈을 뭐라고 하냐면 파생통화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찍어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죠. 즉 파생통화라는 돈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폐는 스스로가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죠. 자, 그래서 지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건 베네수엘라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휴지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줘야 되는 베네수엘라 돈의 양이 되겠습니다. 1대1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사가 나왔냐면 베네수엘라 화폐는 휴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는 월급을 해서 지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지폐라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통화량이 증폭되어져 버린다라면 휴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위해서 저랑 뭉치를 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링 권한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센트럴라이즈된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변천은 기술 진보와 함께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기술이 없을 때는 과일이 열매가 맺힌 그 맺힌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심어서 가축을 키워서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농경기술이 발달했을 때 우리는 정착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가 분업이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물물 교환을 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금덩어리 갖고 교환하자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화폐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와 함께 왔는데 이 기술의 변화는 무엇을 반드시 동반하느냐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폐의 변천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기술 진보에 따라서 경제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그것의 매개체가 되는 화폐는 변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상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의 이러한 플로우의 화폐의 변천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처음에 물물 교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이나 이러한 어떤 기준이 된 실물과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우리는 신용 화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란 어떤 화폐일까? 물물 교환 시대에는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었습니다. 실물 화폐와 신용 화폐 시대에는 물건 대 어떤 가치 있는 금덩어리나 어떠한 증서를 교환하는 시대였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불태환 지폐 세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종이 증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금으로 교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종이는 스스로가 가치를 담고 있지 않는 최초의 화폐가 된 것이죠. 우리는 물건을 줬습니다. 하지만 뭘 받아오나요? 뭘 받아오는지 모르지만 그 종이에 10만 원이 쓰여있는 걸 그냥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에 10만 원을 누가 썼나요? 중앙화된 기관이 써준 거죠. 그러면 그 10만 원의 가치는 계속해서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나요? 그 믿음은 중앙화된 기관이 심어줬고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지만 유통량의 실패라든가 그런 것도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처럼 휴지가 되거나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도 모르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는 걸로 교환을 해오며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서 그런 파생통화, 아까 팝콘통처럼 세금서 대출로 통해서 본원통화 찍은 것보다 더 많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했고 2008년의 금융위기 역시 그러한 것의 결과물이었고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위기 역시 똑같은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디지털 화폐, 신뢰를 우리는 암호화 기술로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우리 공동체 네트워크 자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느냐? 가치 대 가치의 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물건 대 물건의 교환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그 우영의 것들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어떤 정보라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스스로가 가치
가치를 지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치 대 가치의 교환, 물건 대 물건의 교환에서 가치의 가치 대 교환으로 경제가 이동해 왔고요. 그에 맞는 그것을 담고 있는 화폐가 도입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저는 P2P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치를 제공했고 그 가치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중개기간 없이 스스로가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P2P 시스템이고, 저는 이 P2P 시스템 이전의 사회를 패권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누가 만들었나요? 왕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지폐,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패권화된 곳에서 가지고 왔었죠. 물건의 물건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교환했었죠. 지금의 사회는 다시 저는 P2P 분권화된 사회가 드디어 기술로 인해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의 변천은 기술 진보와 함께 경제의 구조를 바꿨고, 이 경제의 구조는 어떻게 바꿔진 것이냐면 P2P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분권화되었으며 스스로가 가치를 보증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 그 경제 시스템 상에서 가치를 담은 것을 교환해주는 것들로 갈 수 있는 사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페어한 교환이 드디어 가능해지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투기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장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된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마음을 공부할 수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용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의와 발전 방향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신용경제 시스템이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물물 교환 시스템 하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물건 대 지금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금융은 돈을 줄게, 뭔가 만들어와, 그 다음에 나한테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갚아줘. 지금 돈을 주지만 미래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주는 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신용경제 시스템이죠. 즉 미래에 올지 모르는 기대하고 있는 상상물과 우리는 교환하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는 1500년 만에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갖게 됐을까요? 바로 과학기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이 더 많은 원금과 이윤까지 갖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혁신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는 미래의 상상물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금융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밸류가 애드되어지는 경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신용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면 또 신뢰가 강화되겠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철학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을 전제한 것이었냐? 우리 아담 스미스는 책 두 권 썼습니다. 도덕 감정론과 국보론. 국보론이 두 번째 책이고요. 도덕 감정론이 첫 번째 책입니다. 도덕 감정론 책에서 보면은 공정한 관찰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은 우리 내면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도출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공정한 관찰자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분산 장부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경제를 처음에 더 발전시켰나요? 농경사회에서 분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도 뭔가요? 서로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교육을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분업을 바꿔 말하면 뭔가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업을 하는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 시작할 때 지금의 현재 경제 시스템은 주식회사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게 된 것은 다시 물건 대 물건에서 이제 가치 대 가치의 교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공동체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이냐? 협동하는 조합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중개기관이 모아서 그 가치를 담고 유통량을 조절하고 그것들을 분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협동한 만큼 가치를 배분받아 가는 것이죠. 또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유는 생산에 재투자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아까처럼 선순환이 되어지는, 돈을 벌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돈이 투자가 되어져야 되고, 근데 그 돈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유무상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맥경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경제가 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경제의 파이 자체도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기술에 공정한 관찰자와 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건 STO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 얘기 드리는 거에서 이미 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 저는 파이낸스 전공이기 때문에 시큐리티라고 들으면은 증권이 바로 생각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시큐리티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안, 안전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란 지금 제가 돈을 주는 겁니다. 미래의 상상물과 교환하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상물에 대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증서를 받아오고 우리 그걸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은 근데 뭐가 되어져야 되나요? 미래에 너가 받아갈 것, 상상물이 정말 안전해 라는 것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너는 어떠한 가치 있는 걸 받아갈 것이며 그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증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권이란 유가증권의 줄임말입니다. 즉 가치가 있는 것을 담고 있고 그 스스로가 안전하다, 보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증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증권은 뭘 담고 있어야 됩니까?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즉 유가증권은 미래의 캐시플로우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유가증권 속에는 바로 무엇이 입력되어져 있어야 되나요?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입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금의 융통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ICO와 STO. 작년에 제가 종강할 때 비트코인이 정말 핫했는데 1년 동안 ICO가 정말 핫했고 지금은 작년에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비트코인 영원되나요? 질문이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어떻게 종강할 때 이렇게 다른가?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STO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ICO 너무나 좋은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수업 시간에 질문 받을 때 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칼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술이 있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기술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주라고 돈을 줬는데 그 ICO는 무엇을 못 담고 있었나요? 처음에 백성의 이렇게 실물의 말이었지만 실사판 말이었지만 나중에 결과물은 추상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때문에 자금의 유무상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STO는 뭘 담고 있었어야 될까요? 저는 이러한 STO 하면 이런 규제들 준수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수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술,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가치 대 가치의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을 드디어 만들었는데 기존이 만들어놨던 규제를 테스트하냐 못하냐에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면 이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같이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저는 더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STO의 의의는 블록체인 기술 하에 우리는 협업과 드디어 신뢰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디센트럴라이즈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드디어 갖게 되었고요. 가치 기여에 따른 배분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캐피탈리즘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많은 투자가 어려웠거나 유동성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의 향상 그리고 신뢰 경제 시스템의 드디어 실현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자산물이 될 수